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3특 설명회 진행할 김민수입니다. 저는 강의와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살펴볼 때, 아이들의 그 어떤 아이들이 서류를 가져올 때, 아이들이 점수를 SAT 점수를 가져올 때, IB 점수, AP 점수 가져올 때, A레벨 가져올 때, 저는 제가 지도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단순히 점수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저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기울인 시간,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실력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대입이란 것이, 대입에서의 결과는 아이들이 가진 점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점수, 아이들이 보내온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시간의 어떤 결과물이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껏 이제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20년간 쌓아온 어떤 실력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이제 좋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낼 수 있는가를 제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먼저 3년 특례 오버뷰를 할 것이고요. 3년 특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4년도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 이제 학업과 지원 전략, 그리고 학교별 티어별 목표, 학교의 티어라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높은 학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3특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점이, 고득점 받은 친구들이 막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한 연고대쯤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 그리고 얘는 연고대 갈 것 같아. 얘는 연고대 붙을 것 같아.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성안 떨어지고, 그런 케이스가 되게 최초한 못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불안에 떠시고, 이제 뭐 주변에 뭐 이런 학생이 있는데 뭐 혹시 뭐 학교 뭐 주변에 뭐 취업이라고 안 되겠냐고 막 고민하시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12년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추합 많이 돌면서 결국에 학교들이 점수가 보여지거든요. 명백하게 보여져요. 이 학교는 몇 점 수준의 학교이다, 저 학교는 몇 점 수준의 학교,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티어가 완벽하게 갈리고, 최초합 결과만 보면, 왜냐면 지원하는 학생이 다 거기다 보니까, 지원할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상위권만 쓰겠다는 친구 거의 없어요. 나는 진짜 간혹 가다가 나는 뭐 연고대 밑으로 안 갈 거야. 연고대 쓰고, 뭐 그전에 카이스트 쓰고, 그리고 수시에서 뭐 서울대 쓰고 포스텍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극소수의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나는 그래도 제외해서 좀 두려우니까 좀 여기저기 학교 다 써보자, 학교 순위대로 쭉 쓰고,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추합까지 가면은 학생들 이제 점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학교의 티어별로, 학교의 수준별로 점수가 격차가 드러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합격자 케이스 스터디 보고 마지막 Q&A 받겠습니다. 만약에 Q&A 받을 시간이 없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채널 통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년 특례 오버뷰를 하도록 할 건데요. 3년 특례에서 중요한 것이 공인시험, 가장 중요하죠. IB, APL. 요거로 대학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소서 많이 없어졌죠. 뭐 어떤 추천서 이것도 없어지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아이가 고르는 전공, 비교과 활동, GPA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인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은 뭐 생활기록부, 서류 목록표 등등 있고, 자소서 같은 경우 제가 세모 쳐놓은 것이 뭐냐면, 내년에 연대, 중대 같은 3특 학교가 아직까지 공고를 안 했어요. 우리가 자소서 없앨 거라고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모를 쳐놨고요.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은 학교 서류로서 초중 재학 증명서, 고교 졸업 증명서, 초중고 전체 성적 증명서, 스쿨 프로파일 이런 거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받는 실적 관련 서류, 수상 실적, 클럽, 그리고 학교 성취도 평가, IB, AP, A레벨 이런 것들, 토플, 토익, HSK 이런 거 다 필요한데, 마지막에 있는 공인학업 점수도 같은 경우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성이 좀 떨어지죠. 주변에 보시면 나 연고대 무슨 과 붙었어라고 하는 친구들, 토플 점수 보면 102점 이렇거든요. 안 높아요. 토플 점수가. 토플 점 안 내도 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토플 같은 거에 얽매이실 필요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토플 점수만 낮은 게 아니라 토플 점수도 낮은 거죠. 다른 것들 낮고 토플도 낮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 뒤에 기타 서류, 추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이 이제 카이스트 같은 독서 목록표, 서울대 같은 경우 요구하고 있고, 활동 요약서 필요하고요. 모든 대학교에서. 그리고 지원 자격 서류, 여권 사본, 증명서, 출산 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학부모님 무엇 준비하셔야 되나? 이제 경력 증명서, 이제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현지 법인 취업하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법인세 납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발급받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사 본사 인사권자라든가 또는 재외공무원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형률을 결제했을 때 지원 대학과 학과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수정할 수 있고요. 추가 서류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가 학교와 과를 결정했다면 그리고 이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경쟁률을 볼 생각이 없다면 먼저 결제하시고요. 그리고 추후 자소서 수정 가능하니까요. 다만 이제 과를 한 번 더 바꿀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질문, 학습과 체류 요건에 대해서. 학생의 해외 학습 요건이 고교 1년 포함 통산 3년이죠. 해외 체류 요건이 학생은 1년 이만큼, 부모님 1년 이만큼, 국내 통산 최소 23학기 재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증 아포스티브 발권 졸업 이후에도 졸업 이후에 졸업 이제 귀국하기 이전에 졸업하고 귀국 이전에 졸업 고교 발급 서류에 학교 직인을 받고요. 그리고 재학 졸업 성적 증명서 공증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활동 목록표에는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해서 온라인 업로드하고요. 12특 학생은 넘어가도록 하고 3특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인 성적 제출한 방법은 아이디 패스워드 제공하고요. 스코어 리포팅 하게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요. 그리고 상장 비교과 제출 같은 경우는 모든 상장과 활동을 요약한 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학생부 대체 서류라 부릅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 요약표 제출 안 되기 때문에 개별 활동에 대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예시를 가장 좋은 예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활동, 상장 이렇게 요약될 수 있고 학교에서 했던 액티비티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좀 더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한다. 너가 넣고 싶은 어떤 활동에 대한 설명을 부가 설명을 넣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학교에서 도와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다만 학생이 직접 작성은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레주메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레주메 안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활동 설명에 주어가 I가 들어간다든가 학생이 직접 쓴 티가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써준 것처럼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받게 되면 이거 다 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학년도 변경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3특 같은 경우 서류평가대학 추가 확대가 됐습니다. 한국외대, 이화여대, 이어서 숭실대, 동덕여대, 동국대 등 서류평가 100% 전환됐죠. 지필 성적 같은 것이 기존에 있던 지필 성적, 지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대학 가서 잘할까 잘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 실력으로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쌓아온 어떤 순수한 실력, 아이의 공부 능력, 학업 능력 이런 거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공정해지고 평가 경쟁이 좀 공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도 자소서를 아예 혼자 역량을 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폐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장이 되는 곳에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수시의 문이 매우 좁아졌어요. 3특으로 못 가면 수시로는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적다.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뒤에서 이제 다른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수시에서 몇 명이나 선발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정시가 확대되고 특기자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한양대, 경희대에서 엄청 학생 막 뽑아갔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외국민한테 많이 불리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텍 연대 최초 합격했는데 성대랑 유니스 1차 탈락.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여기를 최초 합하는데 여기를 1차 탈락한다. 이거는 학교들이 안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이제 문이과 통합되다 보니까 인문계열 티어가 떨어질 것이라 예측해왔었는데 실제로 떨어졌었죠. 아마 주변에 케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UIC 연대 수시에서요. IB 34점으로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 가는데 34점, 35점 되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이 인문계열 아무리 이제 하스라던가 이제 이 과들이 이제 뭐 어떤 뭐랄까요 대외적인 평가 낮다고 해도 이 정도 점수를 1차 면접 통과시키지 않았었는데 이걸 지금 통과시켜 준 걸 보니까 확실히 어떤 인문계열 학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 수시에 대한 인사이트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 수시가 지금 이제 면접이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사이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수시에서 서울평가대학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등 있고요. 제외에서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대, 국민대 그리고 외대, 이대 추가됐고 내년부터 숭실대, 동덕여대, 동국대 추가됩니다. 이거 12특이고요. 지필 남는 학교 거의 없죠. 경희대 남고 동국대 남고 별로 안 남았습니다. 3특에서 서류 면접 뽑는 학교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카이스트 외국고에서 40명 뽑고 있고 실제로 40명, 16명 정도 가죠. 16, 17명 정도 가는데 그 이유는 카이스트가 학생을 선발해 놨는데 파이널 못 맞추거나 또는
중간에 탈주하거나 탈주해서 이제 의대 약대, 의대 치대 약대로 가죠 학생들이. 왜냐하면 또는 서울대 가거나. 그렇다 보니 카이스트 사주면 안 뽑고 있고 실제로는 연대, 고대, 서강대 다 이렇게 면접 섞고 있는데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면접 폐지했죠. 그래서 서류 100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 외대 등등 서류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필 국영수 보는 학교, 영어 보는 학교, 면접 보는 이게 다양하게 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 보는 학교, 연대, 연대 원주, 고대, 성대 등등 있고요. 지필 면접 보는 학교, 아주대 있는 대가대 등등 있고 기타, 건양대 있는 동국 와이즈, 여기 동국대 와이즈 경주에 있는 경주 캠퍼스 의예과 말하는 건데 여기 별표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삼특 친구한테 수능 3합사 받아러 오겠어요. 이거 오지 말란 뜻이거든요. 안 뽑겠다는 거 이건 그냥. 치의 약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서류 면접, 연대 치의, 연대 약대, 고대 약대, 고대 세종에 있죠. 상대, 중대, 가천대, 인제대 등등 있고 지필 면접, 대가대가 있고 숙대, 이거 12특이라서 3특이 해당 사항 없고요. 우석대 지필이 있습니다. 자소서 폐지한 학교가 22년대 고대가 제일 먼저 폐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3년대 성대, 이대 폐지했고 내년부터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안 받겠다.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연대랑 중대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 학생들 12월 달에 원서 제출할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자소서 쓰고 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서울대랑 연대, 중대 같은 경우는 전형안에 자소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형을 앞두고 1년 반 정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고안에 그 가안에 자소서 관련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없앨지 아니면 유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건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2월, 3월쯤에 이제 2월쯤 전형안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 가면 제가 좀 정보를 전달해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외국과 학생이 현실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정리해 보면은 재외국민 특례가 3특이 있고요. 수시 학종 일부 학교가 있고요. 외국 대학이 있는데 이 학교들 보면 전형수 똑같아요. 학생부, 기타 서류, 자소서, 면접 똑같기 때문에 일부 지필고사 유지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대학에 걸쳐서 일원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변화거든요. 희소식이라고 본다면 중상위권 대학 이상에서는 지필 폐지하고 나서 한국 대학 준비 과정이 해외 대학 똑같다 보니까 오직 학교 공부, IB, AP 등등 SAT, ACT 열심히 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서류 올인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래는 외국고 출신 수백 명을 학교에서 수백 명 단위로 뽑았었어요. 진짜로 이게 뭐 한양대, 이제 연대, 고대, 한양, 경희대 등등에서 특기자기 학생 엄청 많이 뽑았었는데 이게 다 통폐합되다 보니까 제외해서 실패하면은 국내 대학 가기 힘든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포스텍에서 포스텍 연대 최초 합격했는데 성대 유니스 1차 탈락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이 매우 중요하죠. 아이가 먼저 해외 대학교에서 해외 대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하여도 해외 대학교 부모님 저는 뭐 싱가포르, 홍콩, 뭐 미국 저는 관심 없. 저는 오로지 한국에 무슨 대학만 가고 싶어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험 만들어 주세요. 꼭 이거는 왜냐면 아이가 재수를 어디 비빌 언덕 없이 재수하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재수를 하더라도 어디 적을 걸어놓고서 재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을 외국대 꼭 걸어 놓으시고요. 예전에 살펴보면 뭐 공인 성적 없이 내신 원툴로 막 하스 막 꼬리 물고 들어가고 AP 2개로 글로벌 경영 가고 파이널 29점 받고서 중대 경희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렵다는 거. 옛날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형 일원화되었고 이제 공정이란 키워드에 학생부 주거수 덜해지고 자소서 폐지되고 정량 성적으로 줄 서서 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어학 점수가 있는 전형이 뭐 여기 좀 유리하다 이런 거 다 없고요. 이제는 다 이제 재외국민 전형으로 SAT, IB 줄 서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대학 동시에 IB, SAT 하면서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시간 남은 지금 아이가 10학년, 11학년이라면 지필 전형을 다 버리시는 게 맞고요. 서류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에 지필을 한다는 거, 지필이란 거는 재수를 할 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학생 중에 학업 어려운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도 현역 입학 실패할 각오하고 해외 대학 써야겠죠. 이러면 서류 올인해서 치르는 게 맞고요. 국내외 중상위권 대학 다 넣어서 한 개라도 붙으면 대박이고요. 학교들이 전형안을 보시면 어머님께서 이제 많이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들이 면접을 본다고 하면 3배수만 뽑았어요. 또는 전형 이제 1차 전형 통과시키면 3배수 뽑았어요. 이제 5배수, 심지어 6배수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취업이 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상위권 대학 넣으면은 최초합은 못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완전 이 친구 얘가 왜 뭐 예를 들어서 낮은 학교를 넣지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다 넣거든요. 다 빠져나가고 수시에서 돌고 추합에서 결국 다 빠지고 나가면은
하나라도 붙을 가능성이 있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 어렵더라도 IB, AP 어렵더라도 도전해서 해외 대학 어디 걸어놓고 꼭 국내 대학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GPL 전형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중도 귀국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중도 귀국은 이거는 정말 물론 간혹 가다가 중도 귀국해 3특 자격 받고 귀국해서 학교에서 이제 뭐 중점 고교에 진학해서 내신 2, 3등급 받고 그거 가지고 최저학위권 대학 가고 하는 케이스가 간혹 가다 가뭄에 콩나온다는데요. 사실 중도 귀국은 대다수 케이스에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학교 티어가 두 개씩은 떨어져요. 원래 연고대 갈 친구가 서성한 못 가는 거예요. 중도 귀국하면. 그렇다 보니까 꼭 이제 안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로컬 학교, 좀 가장 저렴한 로컬 학교 보내더라도 최대한 해외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뭐 중도 교육해가지고 뭐 국내고 내신 딴다 그럼 뭐 딸 수 있겠지, 뭐 해봐라라고 하겠지만, 지도라는 입장에서 저는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이 해외에서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중도 교육해서 학교를 자기가 갈 수 있었던 학교, 자기 친구들 비슷한 점수 갖고 있는 친구들 다 저기 높은 대학 가는데 자기 혼자 낮은 대학 가고, 그런 애들 나중에 연락 오거든요. 선생님 뭐 제가 석사를 가면은 이걸 리커버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다른 거를 여러 개 하고 제가 들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부모가 논의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중도교육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왜냐면은 지금 비용을 더 들여서 지금 비용을 드리느냐, 아니면 나중에 아이가 학부에 가서 아이가 좀 낮은 학부에 만약에 아이가 중도교육하면 낮은 학부 가게 될 텐데, 졸업해서 앞으로 아이가 얻게 될 이득과 손해가 있을 때 그걸 비교해 보면은 지금 당장 해외에 있는 게 맞다고 제가 너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데 안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여간 NUS나 HK, 홍콩대나 싱가포르 국립대 같이 최상위권 말고 다른 학교들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학교들 다 GP를 유지하는 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고3까지 서류 올인해서 영비권, 아시아권, 한국순 다 소신껏 쓰고요. 전부 불합격하면은 재수할 때 GP를 전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GP는 전국 1등의 경희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GP라면은 서류 못하죠. 서류하면 GP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GP를 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P는 재수할 때 그 전에는 꼭 이제 서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즘은 그러면 이제 지금의 입시를 요약하자면 고득점 못 받더라도 서류 챙겨서 중경외시에 준하는 국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교 재학 중에 서류만 챙기고, GP는 재수할 때 고민하고, 고3 재학 중에 해외대 지원하고, 졸업 후에 제외 수시 원서 쓰고, 그리고 합격 기대하면서 해외대 좀 높은 데 재지원해보고, 이게 정석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공인점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하고요. 실적 관련해서 서성한 국내 상위권 대학 석가포 연고 서성한 중 주해대학 같은 경우 전체 10학년 10학년 전체 내신 보고 있죠. 표준화 시험 교과목 관련 표준화 시험 성적 보고 있고, SAT 등등 보고 표준화 시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플 등등 받고 있는데, 물론 이건 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것들인데, 위에 있는 내신, 그리고 IB, AP 같은 교과목 관련 표준화 시험, 그리고 사고력, 추론 능력 관련 표준화 시험인 SAT, ACT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IB, AP, A레벨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 올인해서 피본 학생들 굉장히 많죠. SAT 안 하고 IB만 하고. 이게 예전에는 IB가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 가능했었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게 왜냐면 IB 점수가 진짜 만점자 살펴보면 막 전체 막 상위 0.4%밖에 안 나오니까 IB만 잘해도 서울대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어렵죠. 왜? 다 점수가 잘 나오니까, 쉽게 나오니까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AP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과목만 시험 봐가지고 IB에 밀리는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듣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도 웹에서 들어야만 IB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리하다는 인식은 결국에 학교에서 시험 아이들이 도전 안 해서 10과목씩 봐야 되는데 4과목, 5과목 보기 때문에 IB에 밀린 거고요. A레벨 같은 경우도 A스타를 만점 다 4과목, 3과목 받아버리면 밀리지 않아요. 다 잘 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SAT가 꼭 필요하죠. SAT 같은 경우는 상위 4% 점수가 1450, ACT가 32점이고 두 시험 비슷한데
이공계 친구한테 ACT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리고 SAT가 좀 더 유리하다는 어떤 오해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ACT가 이공계 학생은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국내 대학이 모두 통념과 다르게 차별하지 않고 있고 요 점수 그대로 보시면 돼요. ACT 만점이면 SAT 요 점수 같습니다. 만점 똑같고요. 그리고 35점이면 1540, 34점이면 1500점 이렇게 환산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제 상위 몇 %에 속하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SAT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B, AP 같은 경우는 어떤 성취도, 지식 축적하는 과목이고 ACT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력, 사고의 깊이를 보는 과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준화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위치, 이 어떤 모집단에 있어요. 아이들이 중간에 평범한 아이들이 있고 이제 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 높은 친구도 있는데 아이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통해서 대학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에 왔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인가. 결국에 이제 내신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신만 높으면 내신은 학교 쌤이랑 친하게 지면 높게 나오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점수의 공신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SAT, ACT, IB, AP 같은 거 고득점 받아야만이 아무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퍼센티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SAT 점수 이게 뭐 몇 점 나온다 이게 이 피상적인 점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이 기저에 있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위 몇 %인가. 처음에 50점이 1%는 굉장히 높은 점수죠. ACT 35점이면 상위 34점까지도 상위 1%에 속하고 있어요. 고득점 받는다는 것이 점수 높게 봐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보다 내 경쟁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어떤 표준편 이런 어떤 정규 분포에서요. 버넬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SK, JLPT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토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토플 점수만 낮은 문제가 안 돼요. 토플 점수 더 낮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저학년 때, 9학년, 10학년 때 SAT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좋고요. HSK, JLPT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이게 11학년, 12학년 돼서 나 뭐 HSK 뭐 6급 따야 되는 시간 낭비하는 친구 있어. 이거는 HSK는 심지어 중문과 갈 때 도움이 안 돼요. JLPT 1문과 갈 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SAT, IB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언어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IB 공부할 때 IB에서 하는 랭귀지 공부하든 AP에서 랭귀지 시험 공부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자꾸 막 어학 시험에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뭐 IB 제가 벌써 말씀 많이 드렸지만 IB 열심히 하고 내신 잘 봤는데 상위권 대학 최초 왜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다 IB 잘했고 SAT 낮고 자소서가 평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소서 같은 잘 쓴 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2019년도 22년 비교보면은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라서 난이도 퀄리티 컨트롤 되게 잘 됐었어요. 45점 만점자가 이거밖에 없었고 44점 1%밖에 안 됐고 근데 21년도에는 진짜 시험이 완전 망해버렸고요. 이때는 막 44점 갔는데 44점 들고 있었는데 연대 막 문대 1차 탈락하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어디 고대 상경 썼는데 뭐 SAT 1400점대였는데 1차 탈락하고 IB가 그냥 무쓸모였어요. 21년도. 22년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래 조금 더 IB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좀 멀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시험을 안 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받고 예상 점수 그대로 받는 바람에 점수 좀 높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내년쯤 되면은 커리큘럼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좀 IB에서 이득 볼 수 있지 않을까. IB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잘 봐서 내가 잘 보는 것과 내가 잘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들이 못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40점 올해 같은 경우 수능 2등급인데요. 높은 점수는 아니죠. 수능 2등급 받으면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인서울 겨우 걸칠 텐데. 평균 점수 같은 경우 과목별로 이제 5점, 원래 4.7, 4.9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5점대 초반까지 올라왔네요. 실제 이제 45점 만점 평균 점수도 예전에 29점대였는데 32점대 굉장히 높아졌죠. 2점 이상 높아졌어요. 그 IB 점수가 큰 의미 가져왔던 이유는 일부 학생만 뛰어난 친구들만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이걸 힘을 잃다 보니까 옛날엔 1400점대로 SAT 안 나올 것 같으니까 IB 오리엔스 서울대 가고 했었지만 삼특에서 이제 연고대 붙고 서울대 붙고 했었지만 이제는 안 되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SAT 꼭 병행하셔야 되고요. IB를 AP랑 병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교육적 가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미제공되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가고 싶은데 학교에 IB 경제 없다? 그럼 AP 이콘 할 수, AP 매크로 마이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비추천하고요. 디플로마 하는 친구들은 IB 집중하면서 SAT 병행하는 게 기본이고 AP를 병행하려는 학생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수학을 좀 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10학년쯤에 AP 한 두세 과목 정도 봐두면 좀 도움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AP 안 봐도 손해볼 거 없거든요. IB를 점수를 잘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P 뭐 10학년에 무리해서 AP 카를 봤는데 3점 나왔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점수 안 내면 됩니다. 병행할 필요도 이제 뭐 한다면 좋지. 당연히 점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병행할 필요까지는 없다. IB를 잘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IB 점수를 AP 다 잘해, 다 열심히 했는데 IB가 망해버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IB 중요성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들이 중시하는 거는 학업 수월성, 이 친구가 공부 얼마나 잘할 것인가, 학업 충실성,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전공에 대한 적합성, 이거를 가장 많이 보고요. 활동 다양성, 자기 주도성, 발전, 이런 것들은 약간 여류에 있죠.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학 점수는 숙련도, 경험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업 역량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안 보고 있고요. 순수 실력 보여주는 것은 표준화 점수고, 내신은 어떨까? 내신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없어요. 대학교. 고등학교들이 주는 내신. 학교 쌤들 친하면 점수 잘 주거든요.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같은 학교에 학생을 2명을 제가 가르치면은 이 친구들의 IA를 봐주거든요. IA 내용이 아티클도 똑같고요. 내용도 거의 똑같은데 한 명한테 만점 중 한 명한테 11점 주는 거예요. 14점 만점 11점 주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이 IA가 IB로 가서 그레이드를 받게 된다면은 점수가 옳게 나오겠죠. IB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IB가 그래도 external moderation, 외부에서 평가하는 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쌤들이 점수 주는 게 너무 줏대가 없는 거. 이 마음에 드는 친구 점수 똑같은 글인데 이름 바꿨으면 또 점수 바꿔줬을걸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너무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대학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신이란 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신이 너무 낮아버리면 안 되겠죠. 내신이 이제 어느 정도 높아야 되긴 하는데 내신은 그래서 학교쌤과의 관계를 좀 어렸을 때부터 중시하고 미운털 박히면 계속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막 중간에 뭐 낮잠 자고 이러면은 쌤이 이제 그거 보고서 애들 막 태도 점수 낮게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처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 보면은 다른 거 다 높은데 내신만 낮은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런 진짜 일부 명문고에서는 이제 내신을 정말 낮게 주고 IB 잘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내신만 낮게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대 케이스는 많죠. 내신 엄청 높은데 얘들이 무서워요. 속으로. 난 뭐 시험 보면 난 망할 것 같은데 12특은 괜찮거든요. 12특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이널 점수 없이도 가죠. 그런데 3특 같은 경우 파이널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파이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카이스트 같은 파이널 받고 있죠. 그리고 3특에서는 애초에 원서 쓸 시점부터 파이널 공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내신에 한해서 실력 이상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학교에서 모든 과제를 강사가 대신해주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내신 잘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친구가 파이널 시험 가서 스스로 실력 발휘해야 되는 이때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평소에 다 44, 45 나오다가 시험 가서 38 나오고 37, 38 나오고 그런 케이스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내신도 중요한데 결국엔 퍼즐 조각이고요. 높은 내신은 학교 선생님 마음에 들었구나. 높은 표준화 점수 없는 내신은 이 정도 의미밖에 줄 수가 없고 반면 표준화 점수 SAT, ACT 높으면은 얘는 공부 잘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학업 및 지어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 점수 IB, AP, SAT 이런 공인 점수 중요하고 노력 덜 기울여야 되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긴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 내신이 있고요. 덜 중요하고 요식행위 이름만 있어도 되는 거 비교과 활동 이거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비교과 활동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달갑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시간을 펌핑을 해야 돼요. 시간을 뭐 예를 들어 몇 시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참여 시간을 10시간 적혀 있다면 뭐 두세 시간 하고서 그걸 받아버리고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뭐 문제 삼겠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대학들이 그걸 뭐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얘 10시간 했다고 한다면 대학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실제 믿고 있고요. 대의 결과라는 것이 위에서 있는 요인들의 아주 복잡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대입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이가 뭐 몇 점 받았는가, GPA 몇 점인가, 상장 몇 개만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IB 점수, SAT 이런 것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을 다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폰과 유튜브, 뭐 또 뭐 웹툰 이런 거를 뭐 게임 이런 거를 최대한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뺏기는 것보다요. 아이들의 그 뇌의 그 어떤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게임 막 하도 그 갇혀 있고 웹툰 막 하면 하고 있고 정보가 막 유튜브 같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쏟아지니까 스스로 사고를 하는 습관 안 들이고 오히려 그냥 받아만 들이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이제 아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만 들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못했던 세대, 예를 들어서 이제 90 몇 년생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학생들과 요즘 2000년대 학생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그 차이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물론 잘하는 상위권 친구는 다 잘해요. 왜냐 오히려 요즘이 나을 수 있어요. 왜냐 요즘 같은 경우 오히려 아이들이 정보를 빠르게 찾는 법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과제 나오면 그걸 더 빠르게 해결하고 남들이 했던 어떤 좋은 자료 같은 거 다 참고해서 더 잘 쓰고 하는 잘 활용하는 새로 인터넷 같은 거 활용하는 친구들 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이런 인터넷 같은 노출되다 보니까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잊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IB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코어 서브젝트만 HL 듣고 나머지는 다 낮추셔야 돼요. 나머지 뭐 잉글리시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잉글리시 A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이거 들어간 학교는 나쁜 학교예요. 잉글리시 A 왜냐면 이거는 한국 대학 갈 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A랑 잉글리시 B들은 치고 나머지 다 똑같고 잉글 B만 다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SAT 10점 높은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잉글리시 A랑 B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학 읽는 능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학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 실력, 사고력 이런 거 SAT로 증명하고 학교에서 잉글리시 B를 들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양보 안 해준다. 그거는 학교가 아래 써놨지만 학생의 미래를 중시하지 않고 비인기 과목 인원 채워서 학교 선생님들의 직업을 주는 걸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나쁜 학교예요. 그 학교는.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님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제가 이제 학원이라 말하면 안 되니까 아이의 친척, 삼촌이가 좀 연락해서 뭐 아이 좀 내려달라고 한다던가 또는 뭐 편지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뭐 최대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리안을 드는 케이스 같은 게 SL을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전공 관련 과목에다 HL을 넣어야 되는데 슬롯을 낭비하게 됐거든요. 이걸 코리안 HL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SL 들으면 좋고 잉글리시 B도 마찬가지예요. 잉글리시 B라든가 다른 랭귀지 만다린 같은 거 있죠. 만다린 자피니스 같은 것도 SL 좋은데 HL만 요즘 어쩔 수 없다. 그룹 4에서 컴사 같은 거는 문이과 불문 다 들으면 좋아요. 열어주면 들으시고요. 근데 다만 열어줄 학교 별로 없죠. 많이 안 열어줘요.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컴사가 없는 것 같아요. DT, 그룹 6 아츠 다 무시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건축학과 가는 친구들 조금 들을만한데요. 나머지 학과들은 아예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만 낭비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매스 H를 못 든다. 그러면 인문계니까요. 이건 무조건 바꾸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스 H 못 듣겠다. 그러면은 과를 바꾸셔야 돼요. 공대를 가야겠다면 피직스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바이오캠 들었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바이오캠 가면은 두 부류예요. 의치학 가거나 SAT 높아서 카이스트 가거나 또는 자연대 가거나. 근데 이공대에서 가장 비상되는 게 자연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뭐 붙어 있는 과라든 바이오 엔지니어링 말고 공학계열 말고 이제 뭐 바이오 뭐 생명과학과라든 화학과. 여기 옛날에 인기가 많았죠. 왜냐면 약대가 있었으니까 약전을 뽑았었는데 이제 약대가 학부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연대를 가더라도 약사 되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비선호 되고 있고 이제 그걸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10학년이다. 그 이제 아이가 물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확인하시고서요. 물리를 못한다. 그럼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가? SAT 등등 살펴보시고 만약 갈 수 있다 판단이 되시면은 도전하신 거고 만약에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저는 물리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바이오캠을 들어가지고 자연대 가는 것보다 물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한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콘 들어야 됩니다. 이콘이 훨씬 좋아요. 그 그룹 3에서요. 그룹 3 이콘을 들으셔야 되는 게 왜냐면 ESS나 이콘 들으셔야 되고 비즈니스랑 지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쓰기 과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공계 학생은 잘 안 맞더라고요. 물론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체계적이고 점수 받기 쉽고 어떤 수식 쓸 수 있고 그런 어떤 아이들의 좀 성향에 맞는 과목이 이콘이 있다 보니까 또 ESS 있다 보니까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같은 히스토리 절대 들으면 안 되고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갈 거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되고요. 비즈니스랑 지오그래피 들어도 괜찮은데 이거는 보통 이콘과 합치죠. 이콘 하나 듣고 그리고 BM 듣거나 지오 듣거나 ESS 들어도 괜찮고요. 또는 바이오 SL 또는 컴사 이거 들으면 좋겠고 과학에 내가 베이스 노베이스 완전 베이스 하나도 없다. 캠이나 피직스 들어가지고 3점 4점 나오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괜히 막 나 과학 해보겠다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요. 바이오 듣거나 ESS 하셔야 되고요. 또는 컴사 쉽습니다. AP 컴사 훨씬 어렵고요. IB 컴사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리안 A 듣고 잉글리시 B 듣고 나머지 이렇게 말씀 좋겠다. 또는 잉글리시 A 들어야 된다면 코리안 A SL 듣거나 또는 만다린 B 같은 외국어 듣거나 나머지는 필요 맞춰 들으면 되겠죠. AP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 제가 아까 이전에 12특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13과목, 14과목 들고 오는 친구 되게 많아요, 요즘. 다다익선이고요. 학교에서 키는 학교에서 듣지 않은 과목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허가 안 해주는 외부에서도 봐야 되고요. 한국 대학 같은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학교에서 그냥 들었던 과목들 뭐 학교에서 5개 들었으니까 5개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탯과 칼, 컴사, 뭐 ES, 뭐 인바운드 사이언스, 휴먼지오 이런 거는 문이과를 막론하고 다 들을 만한 과목들이고요. 자연계열이라면 바이오캠 물리가 뭐 4과목이 있죠. 그리고 인문계열이라면 매크로, 마이크로 등등 있고 기타 랭귀지가 있고 그리고 캡스톤 같은 경우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학교에서 제공하면은 그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공학계열, 상계열 제가 구분해봤는데요. 뭐 공학계열 같은 실력 올라가면서 물리 들으면 좋고 상경계 같은 경우는 매크로, 마이크로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지만 원한 학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과목 못 들었다면 수학이 어려워서 매스 S를 골랐다. 칼 못 들었다. 그러면 지원대학과 학과 낮추는 것이 맞고요. 과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억지로 뭐 매스 S를 주는 공학계열 넣겠다. 그럼 1차 탈락하고요. 자소서가 폐지되어서 더는 정성적인 요소 반영될 수 없는 환경에서 더더욱 그래서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대학생을 문제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저는 연락 받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대학 가서 3특 간 학생이 연락을 해와요. 1학년 친구들 다 연락 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IB 매스를 7을 받아도 미적분을 못 듣겠대요. 공학계열 이제 공대에서 들어야 되는 공학수학 미적분 못 듣겠대요.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이번에 F 받고 다음 학기에 재수강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잘한 애들은 C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는 한국 애들의 수학 능력과 해외 학생의 수학 능력이 뭐 차이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공부한 방식이 달라다 보니까 한국 애들은 계산기 안 쓰거든요. 저걸 공부할 때 이제 수능 공부할 때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깊이도 차이가 있고 수능이 훨씬 깊이가 있죠. 그렇다 보니 수능 수학이 훨씬 깊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전공 과목과 관련이 없는 또는 낮은 과목 들어서 들어가 이제 해외 이제 저기 들어간다 한다면 그 학과에 해당 학과 들어간다 한다면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요. 나중에는 정말 뭐 전과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어. 나 이과에 있으면 도저히 졸업 못할 것 같다. 전과하자. 실제 자퇴한 케이스도 몇 명 가끔가다 보이죠. 12특에 막 3특은 좀 적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카이스트는 공대죠. 그리고 당연히 물리학을 들은 친구 선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물리를 듣고서 SAT 고득점, 물리 안 듣고서 SAT 고득점 다 비슷하게 붙었거든요. 물리 안 듣고서 파이널 45점 이렇게 받고도 다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카이스트 예측을 못했던 것이 카이스트가 파이널 점수 보고서 받은 게 아니고 예상 점수를 보고서 받았다 보니까 얘는 파이널 점수가 그럼 상위 한 0.4%쯤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실제로
4%가 나와버렸죠. 실제 파이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만점 받아왔죠. 만점 또는 4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입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물리 안 들은 친구들이 다 의대 치대 약들을 반수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1년에 40명 뽑는데 실제로 등록 인원은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카이스트가 떨군 친구도 있지만 중간에 탈주하는 학생들 뭐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뭐 서울에 애들 갑자기 뭐 서울에 갑자기 다녀오겠다 애들 갔다 오나 면접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면접 갔다 왔다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 나 의대 어디 붙어서 난 약대 어디 붙어서 나는 자퇴하겠다 떠나버리고, 또는 입사를 했는데 기숙사 입사했는데 얼마 있다가 난 서울대학교 안 갈래, 난 자퇴할래, 그리고 자퇴해버리고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이스트가 아예 22년도부터 바꿔버리기를, 물리학을 들은 친구들은 붙여주겠다. 그런데 물리 안 듣고 예상 점수 높고 SAT 엄청 완전 고득점이야. 그러면 붙여줄 수 있는데 SAT를 안 듣고 예상 점수 45점이야. 그러면 일단은 SAT가 없는 거 이제 점수가 깎이고요. 그리고 물리가 없는 IB 예상 점수 45점 의미가 있나?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자르는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 안 듣고도 IB 원툴로 서울대 카이스트 붙는 애들 보고 잘하는 애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IB가 잘못 골라가지고 또는 SAT 안 하는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손해 보는 건데, 카이스트를 원서 쓰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꼭 SAT 했으면 좋겠고 SAT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 과목 강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탑티어 노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SAT 병행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저학년부터 공부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고력, 학업 적성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외국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 중에 느꼈던 걸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막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스스로 사고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 있을 텐데,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 막 유치원 꼬맹이들 막 5살, 대여섯 살짜리 꼬맹이들 막 유튜브 손에 저기 그 폰 들고서 이제 뭐 애들 뭐 유튜브 뭐 키즈 채널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게, 얘네 나중에 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인터넷이 뇌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이 자꾸 스스로 주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좀 스스로 느끼고, 단순히 시간 뺏기는 게 아니라 뇌 어떤 아이들의 사고 방식 자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부에 적합하지 않는 뇌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뭐 게임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얼마씩 뭐 약속을 해가지고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만약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 좀 수월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아이가 생각하기에 나는 뭐 나는 어디만 가도 돼, 난 기대치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좀 어렵긴 하죠. 그렇다면은 좀 부모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좀 아이들이 좀 더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뭐 책 많이 읽어라, 유튜브 웹툰 적당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런 말이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8학년, 9학년쯤부터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SAT 어떤 지문을 풀어보고 토플 지문 풀고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영어 교재가 되게 좋은 책이에요. 뭐 그래마도 있고 보캡도 있고 콜로케이션도 있고, 이런 책들을 어렸을 때 미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익힐 수가 있고 언어 감각을 익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익혀두면은 똑같은 시력을 갖고서도 남들보다 SAT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학년 때 하면 좋겠고요. 심지어 아이가 한 10학년, 11학년 들어섰더라고 하더라도 이 책 아이가 각자 거 공부하면은 책들이 별로 분량 얼마 안 돼요. 각자 거면은 모든 책을 여기 제가 스크린샷 여기 띄워놓은 책 모두 합쳐가지고 2달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아이가 고생을 해야겠지만, 방학 중에 이제 뭐 10학년 여름방학, 10학년 겨울방학 이걸 각 잡고 이제 하루에 내가 뭐 2시간씩 하겠다. 그러면 끝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전략 넘어가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학 3특은 다 써야 돼요. 뭐 싱가포르의 NUS, NTU, 뿐만 SMU, 홍콩대 홍콩 과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도 다 많이 쓰면, 자기의 점수대에 따라서 많이 쓰면 좋겠고요. 정석은 고교 재학 중에 IB, AP 등등 공부하면서 1학기에 해외대 얼리 카이스트 쓰고 2학기에 레귤러 쓰고, 그리고 5월, 6월 졸업한 다음에
해외 대학 쪽 합격권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 내가 해외 대학 버리고 국내 대학 어디 갈까 고민한 다음에 원서 써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홍콩대 공학계를 붙었으면 굳이 더 낮은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연고대 공만 쓰면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고민을 해요. 실제로 원서를 쓰고 홍콩대 공학계를 다니면서 원서 질러놓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뭐 성대 공학 합격증 받고 성화대 공학 합격,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홍콩에 있으면은 홍콩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또는 과기대 다니면서 가장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반년 이미 다녔는데 이거를 버리고 한국에 리턴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애매할 수 있어요. 특히 장학금 받고 있는 경우에 더더욱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원서를 쓸 때부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버릴 수 있는 레벨의 학교를 쓰면 좋겠습니다. 교회 활동은 쓸 수 없습니다. 교회 활동 쓰실 수 없고요. 교회 활동 쓰실 수 있는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한 활동인데, 그거는 학교에 활동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학교에 있는 캐스라던가 또는 봉사활동 리스트에 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2023년도 하반기에 10학년 된 학생들 기준, 현 11학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23년도 11월 달에 1학기 재학하면서 해외대학 원서 쓰시고요. 12월 달에 카이스트 쓰시고요.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졸업하죠. 졸업하고 나서 3특 쓰고 수시 쓰고 3월 달 정기 입학하는데 앞에 해외대학 원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서류에 대해서 서류 IB 점수랑 그리고 AP 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어떤 이제 그 IB 점수가 정상화됐을 때 이 정도 점수를 갖고 써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44점 정도 점수 갖고 44, 45 갖고 있으면 메이저 인서울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난이도가 대폭 하락하기 전에 42, 43 가지고서도 인서울대 간 케이스가 있어요. 지방의대 설카프 43점 이상 갖고 있으면 좋겠고, 물론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거보단 높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또는 최저선이 이거라는 거고요. AP도 10과목 있어야 되고, 연고대 42점 이상, 한성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보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44점 갖고서 1차 탈락하고, 그 케이스는 난이도가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이요. 점점 더 IB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년쯤 되면 저는 정상화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파이널 안 보고서 예상 점수 가지고서 예상 점수를 그대로 파이널로 받아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시험이 어려워졌거든요. 점수의 분포를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화되고 IB 커리큘럼 바뀐 거,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커리큘럼 되게 많은데 이거 반영되면은 점수 받기 훨씬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점수 높아야 되고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 38점 이거 보시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 아이가 40점 받았는데 중대 탈락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추합 돌면서 결국 붙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건 이 정도 점수를 갖고 있으면 NUS, NTU, 홍콩대, 홍콩과학 써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점이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대학의 선호도 티어를 보면은 자연계, 뭐 인문 비슷비슷합니다. 서울대, 뭐 포스텍,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NUS, NTU 여기 1티어죠. 1티어 대학들이고, 그 다음 티어가 연대, 고대, 홍콩대, 홍콩과기대 정도. 그 다음에 서성한, 그 다음에 중, 이제 연대 URC 같은 어느쯤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제 물론 연대 URC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적어놨으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URC 같은 경우는 그 선호도를 살펴봤을 때 UD 같은 경우는 일반과보다 조금 소폭 떨어지는데 그래도 연고대 레벨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성대 간판 정도, 예를 들어 성대 글로벌 경영 붙고서 하스를 붙으면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스를 버리고 성대 간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스를 가죠. 그리고 GLC 같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커뮤니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서성 하위과 정도 보여지고요. 여기로 간다면 들어가서 일반과로 소속 변경, 전과를 노린 친구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과 선호도 살펴보면 의지학 제외하고요. 컴퓨터가 가장 높고, 전전기계, 화공재료, 그다음 비전화기 이제 이제 전자, 화공, 기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과 가장 낮죠. 인문계 같은 경우 상경, 경영경제 통계 가장 높고요. 심리 미디어 정보, 그나마 인기 있는 이제 비상경 과들 있고, 그다음에 문사철, 교육,
등등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아이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아이 장래 희망 학과, 아이의 어떤 적성 고려하겠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을 바탕 점수도 이거 그대로 따라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싱가포르, 홍콩 꼭 지원하시고요. 상위권 합격하는 순간 진짜 연고대 이상만 쓰면 되는 거예요. 삼특에 연대고대, 또 의대 쓰고 수시에 서울대, 포스에 연대 쓰고 이런 6개 지원되죠.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홍콩 상위권 대학이 객관적으로 연고대가 좋은 학교들이고요. 선호전공 붙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홍콩대, 과기대, 경영 붙으면은 한국에서 연고대 비상경이랑 홍콩대, 과기대, 경영 붙으면은 사실 연고대를 가리가 크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케이스 스터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 다니면 싱가포르, 홍콩 등등 다니면서 국내 대학 어디 붙으면은 자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뭐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한 서강대, 성대, 경영쯤 붙으면 나는 홍콩대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다니면서 지원한 다음에 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붙었네? 그럼 자퇴하자 하고 넘어올 수도 있죠. 또는 자퇴하지 않고 좀 판단을 보류한 방법도 있어요. 홍콩 현지 대학에 홍콩의 싱가포르에 휴학을 걸어놓고 한국 돌아와서 다녀보고 한 학기 다니다가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격한 대학이 있으면은 안정감도 느껴지고 배짱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장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 인사이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면접이 이번 주부터 면접이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IB 난이도 소폭 상승하면서 내신 진짜 좋고 IB 43점 이상 나고 자소서 좋은데 SAT 없는 친구들이 1차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꽤 생각보다 많이 붙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UIC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UIC에서 제가 실제로 확인한 점수 중에 면접을 34점 SAT 34점을 붙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붙는다면은 이번에 재외국민 연대 3특에서 경제학부로 38점을 갔거든요. 말이 안 되는 점수인데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T가 대단히 높았어요. 자소서 잘 썼고요. SAT 높았기 때문에 연대 측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이널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공인 점수로 우수성 증빙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도 잘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8점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점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케이스도 있다. 34점 만약 간다면 제가 또 정리해서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지역 최상위 학생들 경우에는 이거 연대 UIC 면접을 하는데 이거 응시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면접을 온라인으로 했죠.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가야 되는데 학생이 생각하기에 내가 굳이 학교 싱가포르, 홍콩에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내가 UIC를 가려고 여기를 내가 포기해야 될까? 나 안 할래. 라는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보험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나는 한국 대학만 쓰겠다는 친구들에게는 점점 더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게 되게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별 수시 선발 인원 볼 텐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 매년 선발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선발 많이 하고요. 포스에 선발하고 연대가 제일 많이 선발하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안 뽑는다. 제가 별표 붙이는 게 안 뽑는 데거든요. 고대, 서강대, 한양대. 아마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것을 보이고 제가 물론 뭐 고대라든가 서강대, 한양대 여기가 학종을 애들 안 뽑는다 보장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최소한 안 뽑아왔고요. 내년도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올 거면 재외로 와라 라는 거고 3특으로 와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것이 보여주는 거는 해외 대학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수시는 좁아지고 옛날에는 여기서 막 수백 명 뽑았었어요. 여기 보시겠지만 2020년도까지 애들 연대 117명 더 많이 뽑았었어요. 옛날에 막 진짜 150명씩 뽑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수시 1차 합격입니다. 면접이 있고요. 면접 합격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 볼 건데요. 자소서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걸 공유를 드리고요. 연대 경영학과 44점 1500점대 되게 좋은 점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를 갖고 있어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점수 가지고 학교를 보장하기 어려운 거는 다들 똑같은 점수 갖고 있어가지고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초에 어려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소를 굉장히 잘 썼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진로 관련한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활동 중 기술 주제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된 매우 심화된 내용을 썼어요. 개발 경제학 단어를 공부하면서 모든 이들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을 힘쓴 목표를 얻었다.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공부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전공에 대한 이유로 삼은 거예요.
거시적인 이 코테이션 마크, 지금 여기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가 직접 쓴 부분이거든요. 거시적인 이유는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에 따라 노동 집약적 산업에 특화하게 되어 기술력과 자본을 쌓기 얻지 못하는 것. 미시적인 이유는 교육과 기술형 기업 부족과 생산력이 낮은 것. 이런 거를 재외국민 학생이 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노력해서 자소서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 만약에 남아 있다면 내년 2월 3월 되면 견적이 나올 거예요. 그 뒤에 이런 노력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 공동체의 노력으로서 빈민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지도 활동을 했었고, 학생들 필요에 집중하여서 현지 수능을 함께 대비하였었고요. 평범한 학생, 자신과 같은 평범한 학생도 아주 막 뛰어난 어떤 교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도울 수 있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썼고요.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에 대해서 쓰기를 선생님이란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을 깨달았고, 전공과 관련된 호기심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공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거시경제학 공부하는 친구, 이자열이 물가 상승이나 자본 수지 변동의 설명력을 꼽힌 걸 알고서 찾아가 질문 드리면서, 그리고 아이가 썼던 내용은 이자율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이자율과 채권 가격과 상관관계, 이런 고등학생이 안 배우는 대학생이 배우는 내용을 썼거든요. 이런 걸 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탐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점을 익혔던 학업 자세를 대학에서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10학년부터 10학년 때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면은 이제 뭐 3년, 4년간 아이를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10학년 때 어떤 이런 친구들이 대입 결과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IB 기준인데요. 내신 진짜 좋은 친구들 같은 만점 나오던 친구들, SAT 엄청 좋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볼 것도 없죠. 얘네들은 IB 44 이렇게 받아가지고 스카이, 서울대, 연대고대 다 붙고요. 타대학 안 쓰고요. 뭐 IB 44 픽스 이수해가지고 SAT 1500 받고 카이스트 붙고 여기 공학계열 다 붙고, 이런 케이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티어에 보시면 내신 최우수 만점 받고 SAT 평균 이상 받던 요런 친구들, IB 파이널 45 받고 SAT 미제출했는데 NUS 약간 붙고 연대 치에 붙고 여기가 갔거든요. 그 다음 티어부터 이제 뭐 D, E, F, G, H 요 케이스 보면은 내신이 매우 우수했는데 만점 조금 삐끗하고 SAT 좀 아쉽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학교생과 관계 좋은데 SAT 조금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점수 올려가지고 파이널 점수 44점 나오고 에세이 1400점 중반대 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연구항선 공학 다 붙거든요. 이러면은 전부 다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44점에 1460 받아가지고 홍콩대 경영, 연대 사과 붙었는데 연대 사과 가지 않고 경영 가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 사과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졸업한 이후에 뭐가 없어요. 졸업한 이후에 진로가 어렵습니다. 택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 경영대 가겠다라고 택했고, F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 케이스죠. 중도 귀국했는데 원래 이 친구랑 똑같이 갔을 거예요. 얘네보다 더 잘 갔을 수도 있어. 최소한 연고대 갈 수 있었는데 얘는 경희대 갔습니다. 중도 귀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신 우수한데 SAT 평균 이하 친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IB 42점, 41점 나왔고 SAT 점수가 좀 남들보다 좋지 못했고, 여기는 이제 연대 글로벌이 이제 붙었고, 성대 공학 붙고 홍콩 과기대 붙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난 연대 그림보다는 홍콩 과기대 공학 계열 가겠다, 생명을 가겠다,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에 친구들 A, B, C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포텐셜을 최대한 다해서 잘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으로 약간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보면은 D랑 E랑 F 같은 경우는 뭐 한성서 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연대 사과대 쓰고, 얘는 서울대 고대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G랑 H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여기 홍콩대 공학 붙어놓고서 연대 일반과 안 쓰고 연대 글로벌 인재 성대 붙어 썼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친구들이 더 높은 학교를 쓴다면 붙을 가능성이 적긴 하죠. 포스텍, 카이스트 여기 써볼 수 있는데 안 쓴 거거든요. 나는 좀 두렵다. 나는 한국대학 원서 어디라도 붙고 싶다. 한국대학 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쓰자로 생각했는데, 사실 홍콩대랑 과기대 정도의 주요 전공에 붙게 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뭐 한양대, 성대, 서강대 공학계를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대학교 꼭 합격한 다음에 그것을 보험으로 삼고 그걸 출발점을 삼아서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대학, 내가 해외 대학을 버리고 한국 대학 갈 수 있을 만큼의 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학만 한국 대학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친구들처럼 해외고 졸업했으면은 영고대 그냥 갔을 텐데 중도 기욱해서 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중도 기욱하면 안 된다고. 중도 기욱하면 안 되고 지필하면 안 되고 그 두 가지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행위예요. 기록만 있으면 되거든요. 봉사, 리더십, 전공 관련 활동 이런 것들. 학교에서 외부 활동하는 거 좋아요. 외부 활동 좋은데 그 외부 활동을 가능하면 다 학교로 끌고 들어오시고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종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설명이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활동 요약지,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담고 요약본에다가 외부 활동 집어넣게 되면 그거는 교내 활동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표적 추천 활동으로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이제 스스로 만들기라도 해야 되고요. 전공 관련 특기를 활용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임원도 할 수 있습니다. M유형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예전에는 활동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내가 활동은 없지만 수업 중에 어떤 것을 새롭게 배웠고 수업 중에 내가 디스커션 했었다. 수업 중에 토론했었다. 이런 식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자소서가 없다 보니까 전공 관련 활동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것밖에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기록만 남기면 돼요. 이게 뭐 진짜 뭐 어떤 화려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기본적인 활동들 교내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이제 실어 놓으시면은 전혀 문제 없으실 것이고요.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몇 개 남겨주셨어요.